안녕하세요. 저 2부 사회를 맡게 된 한국일보 선임기자 서화숙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인지는 몰랐고요. 예,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이분은 남북 화해 협력과 시민 참여, 특히 서울 시민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제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행동이 있겠죠. 이 부분은 아마 그 행동, 실천에 관한 부분이라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더욱 흥미롭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발제하실 선생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포럼 기획운영위원장이신 김창수 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평화재단 이사이신 고경빈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작가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작가로 소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유시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요즘 팟캐스트 1위라고 하죠. EJ 진행자이신 이동형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신 이태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이 뜨거운 열기를 봐서 굉장히 활발해질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먼저 김창수 선생님 발제부터 듣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창수입니다. 이번 이 세션 토론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발제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열기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토론은 어떤 보통 학술 토론에서 하는 것처럼 발표하고 그 발표문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토크쇼 비슷하게 죄송한데요. 그건 제 사회자가 진행을 할 테니까 발제를 해주시고요. 제가 발제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곧바로 발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발제문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저는 발제 시간을 길게 가지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정해진 시간 내에 충분히 발제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제목만 읽어도 되거든요. 제목만 읽어도 제가 원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페이지 수가 66쪽하고 67쪽에 이제 우리 통일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기본적인 물음부터 다시 한번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기 67쪽에 있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2013년 통일의식조사입니다. 이걸 보면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쭉 추이 변화가 있는데요. 같은 민족이라는 게 가장 많습니다. 물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조금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 이게 제일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전쟁 위협을 없앤다. 근데 전쟁 위협을 해소한다는 그 필요성은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긴장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대학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제 개인의 의견을 조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68쪽인데 통일은 남북 공동의 번영을 이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저성장에 덫에 걸려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통일은 엘도라도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을 통해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북방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1세션에서도 이와 관련된 토론들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쪽에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통일은 이 식민지 시대와 분단 시대라는 20세기 우리 민족사에 굴절된 우리 근현대사에서 벗어나서 21세기 복지국가, 평화국가의 초석을 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 식민지 분단 시대로 점철됐던 우리 근현대사를 민족 공동 번영의 시대, 통일 평화 복지 국가로 전환시키는 그런 민족사적인 사건이 통일이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통일은 기형적인 분단 상태가 만들어내는 전쟁 위협과 군사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은 전쟁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출발점이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통일은 남북한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분단은 우리 남한사회,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의 줄곡으로 작용하는 요인이었습니다. 통일은 시민의 기초적인 어떤 단결권이라든가 어떤 시민권의 확산,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2쪽으로
다섯 번째로 통일은 이제 본래 하나의 민족이었던 우리 민족이 두 개로 갈라진 것들을 극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은 우리가 살 길이다. 첫 번째로 민족 번영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북한은 대체 우리의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북한이 이 마음에 드는 체제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체제인가, 이렇게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과의 관계는 사실은 운명 공동체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밉더라도 그 미운 북한을 얘네들은 미운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밉더라도 이 미운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 관점을 벗어나서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그럼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략을 개발하는 것,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나 속에 들어와 있는 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통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되게 이제 여기 75쪽에 보면은 여론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통일이 가능한 시기를 묻습니다. 언제 통일이 가능한가? 이거는 통일이 하루아침에 완성된 형태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 통일은 완성된 형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통일이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과정으로서 통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교류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이미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평화 공존도 곧 통일이다. 남북한이 서로 적대적 대치 관계를 해소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이미 통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일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초기 통일은 굉장히 그런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일 거고, 통일의 상태가 점점 더 발전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통일의 그런 단계가 점점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낮은 단계, 느슨한 상태, 이런 것도 우리가 통일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를 보면은 대개 2007년도 그렇고 2013년도 그렇고 국민들은 이 질문 언제 통일이 가능할 거냐 이런 질문을 보면은 전부 20년 이내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에도 20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하고 2013년에도 20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하고, 1990년대 여론조사를 해봐도요, 그 당시에 제가 여론조사를 인용을 하지 못했는데 통일이 언제 될 거냐 하면은 뭐 20년쯤 후에 된다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거는 통일은 필요한데 아주 가까운 시기는 아닌, 그러나 또 아주 먼 시기도 아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통일은 아주 가깝지도 않고 아주 멀지도 않는 이런 시기에 통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일은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국민들의 어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통일이라는 것은 어떤 완성된 형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지도 아주 가까웠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통일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북한하고 다른 통일의 과정으로, 긴 과정으로 본다면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북한하고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77쪽 위에서 보신다면은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같은가, 공유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보다는 얼마만큼 다르지만은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르더라도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7쪽의 북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통일이 우리에게 분단이라는 게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하고 한국의 정치 질서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돼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백낙천 교수님은 분단 체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94년 북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번 선거 때마다 이른바 북풍이 불어와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시켰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분단 상태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한국의 선거에 그만큼 밀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단과 한국의 민주주의라든가 분단과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관성 속에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매우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분단 체제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 북풍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79쪽에 그러면 이제 통일 과정 속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80쪽으로 가서 결국은 통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남북 사이에
어떤 합의 기구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통일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 집행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는 남북 그 당국간의 회담이다, 당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보면은 7.4 공동성명 때부터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4선언, 남북 간의 당국 간에 합의했던 모든 합의를 보면은 당국 간의 협의 기구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 간의 합의를 하고 당국 간의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통일 과정을 관리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81쪽으로 와서요. 사실상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통일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만큼 지방정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우리는 다른 통일 과정 속에 해야 될 다른 단위들과 비교해 보면서 지방정부 해야 될 역할들을 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기업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도 북한과 접촉을 통해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그래서 남가북 주민들 사이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통일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단체들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정부나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특징들을 모두 다 발휘를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지역 단위에서 각각의 지역의 특성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북한과 교류를 해 나가면서 민족 화해 협력을 지역 단위에서 뿌리내리게 하는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당국 간 회담이 단절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의 남북 간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자체의 사업들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통일의 기반이 그만큼 더 조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2쪽이요. 우리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통일에 대한 민심이라는 건 존재하는가?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년 동안 통일 문제에서 퍼주기다, 끌려다니기다 이런 어떤 그 정부 정책, 포용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퍼주기다, 끌려다니기라는 그런 여론이 존재했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남북 화해 협력을 반대하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통일에 대한 민심은 우리는 남북 화해 협력하고 어떤 평화 번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 할 경우에 통일의 필요성이라든가 화해 협력의 필요성 이런 60-70% 이상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퍼주기다 끌려다니라든가 이런 정치 논리들이 발생했던 것들은 만약에 이런 어떤 정치 논리들이 다소 좀 선동적인 논리입니다만은 이런 선동적인 논리들에서 조금이라도 공정성을 찾아본다면은 그거는 남북 관계를 개선을 하되 일방적이지 않게 추진해라.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북 사이에 화해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게 국민들 사이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통일의 민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 참여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결국은 시민 참여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대시켜 가지고 통일 논의와 통일 운동을 촉발시키고 그리고 통일 운동의 일상화 생활화를 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 참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시민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통일 문제하고 결합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게 어떻게 됐었냐면은 6.15 어떤 남북 공동 행사 같은 경우를 하면은 여러 분야별로 북측과 접촉을 합니다. 남한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각 분야별로 뭐 환경이면 환경, 여성이면 여성, 노동, 농민, 뭐 언론, 뭐 학술 이렇게 각 분야별로 자기 분야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을 가지고 북한의 해당 분야들하고 만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북한하고 합의하고 그것을 국내에 가지고 와서 실행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동안의 시민 참여들이 우리 사회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통일을 과정으로서 통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시민의 역할이 필요하고 어떤 시민의 다양한 권리들을 어떤 실현하면서 통일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게 바로 어떤 과정으로서 통일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서 이제 어떤 평화 통일을 위한 서울 시민의 사업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서울 시민이라 한다는 것은 서울 지역의 근거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 단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이라는 한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서울 지역의 근거를 둔 시민 단체의 역할이나 어떤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떤 평화의 약속운동, 가칭 평화의 약속운동을 제안합니다. 이 평화의 약속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 것들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평화의 약속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전제가 필요한데, 첫째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단 현실에 대해서 좀 직시를 하자. 그래서 남북 간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불신은 또 불신대로 한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진보는 남북한의 충돌을 하면서 불신이 자라났다는 사실들을 일단 직시를 하고, 그리고 보수는 남북한의 충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또 이용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좀 전제가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변화에 대한 직시인데, 북한이 쉽게 뭐 제풀에 꺾이거나 북한이 아주 조기에 붕괴한다거나, 뭐 반대로 또 북한이 단기간에 어떤 급격하게 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 북한은 금방 망하지도 않고 금방 변하지도 않는다. 이런 것들이 조금 전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되, 북한은 굉장히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해서 변화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합의가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수는 진보가 안보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진보는 보수가 민주주의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가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서로 책임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떤 평화의 약속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평화의 약속 운동의 내용으로서는 어떤 정치권이 대북 정책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 문제에 대한 어떤 보도나 기사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어떤 관련 전문가들이 끊임없는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이념적인 성향과 무관하게 어떤 그 포용력을 발휘해서 어떤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정부 정책 과정 속에 반영시켜야 된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좀 기본으로 해가지고 시민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평화의 약속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선언으로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후속 프로그램들, 약속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후속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또 선언인데요. 여기서 선언은 이 선언을 통해 가지고 일회적인 선언에 그치자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출발로서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의 평화 문화와 시민 안보를 위한 선언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6.15 공동선언 발표 때 시민 안보라는 것들을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민 안보라는 것은 시민이 불안이나 공포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 안보라고 하고, 그러면은 어떤 경의선 철도를 연결시킨다라든가 이런 것도 서울 시민들의 시민 안보가 되는 것이고,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예를 들어서 북한이 군사적 위기가 조성되면 서울시를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시민 안보를,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도 시민 안보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서울 시민들이 이제 과거에 서울시에서 이런 시민 안보라는 개념을 채택해라, 이렇게 이제 6.15 선언에서 6.15 토론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서울 시민들이 어떤 주체가 돼가지고 서울시의 어떤 평화 문화와 시민 안보를 위한 서울 시민 선언을 하자, 이렇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서울 시민들이 세계의 도시 중에서 처음으로 시민 안보라는 개념을 제기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종 후속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아시아의 여러 도시 간의 시민 안보를 위한 아시아 도시 간 어떤 시민 협력 회의, 뭐 이런 것 같은 것들도 계속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유엔과 유네스코가 2000년도에 평화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평화 문화에 대해서 개인과 집단, 국가 사이의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로서 갈등과 폭력을 극복하는 모든 행위와 태도, 가치관이다, 이렇게 이제 평화 문화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이렇게 정했던, 유엔이 정했던 평화 문화라는 개념하고 시민 안보라는 개념을 결합해 가지고 이러한 평화 문화와 시민 안보를 위한 어떤 선언을 해 나간다면은, 이런 선언들은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선언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선언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이행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평화의 약속 운동 제안과 서울 시민의 평화 문화와 시민 안보를 위한 선언은 어떤 주체가 돼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후속 프로그램을 가져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만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빨리 짧게 끝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굳이 뭐 요약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통일은 필요하다. 평화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데, 한국인들의 실질적인 의식에서는 통일이라는 건 늘 미래에 올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구체적인 몇 가지 사안들을 실천하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안들은 주로 정책을 위한 압력 운동으로서의 시민 운동, 즉 선언으로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집행하는 것은 정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패널 분들께서요, 이번 발제에 대해서 질문이나 지적을 하시는 것을 순서대로 듣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제자가 대답을 하는 것을 들은 다음에요. 사실은 남북 화해 협력과 시민 참여, 서울 시민의 역할에 대한 논의들이 솔직히 좀 발제에서 좀 덜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아까의 열화와 같은 반응과는 다른 썰렁한 반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패널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제에 대한 질문이나 지적은 아까 제가 그 여러 패널 선생님들 소개시켜드렸을 때 여기에 써 있는 순서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순서가 달라가지고요. 일단은 여기 앉아 계시는 순서에서 이쪽부터 저쪽으로 가셨다가 저쪽부터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한 것은 올림픽 무렵인 그 7.7 선언을 계기로 시작을 했죠. 그때로부터 남북 교류 협력이 이제 쭉 쌓여오고 확대돼 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4반세기가 됩니다. 그동안 2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뭐 금강산도 관광을 하셨고 2007년에는 한 달에 10,000명의 우리 국민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관광객을 제외하고 이런저런 목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다 이제 많은 그 민간 교류, 시민의 참여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 5, 6년간 이런 남북 교류의 시민 참여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남북 교류 협력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정부가 대북 정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죄송한데 말씀 중에 혹시 발제에 대한 질문이나 지적하실 건 없고 이제 곧바로 고경빈 선생님 말씀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 전적으로 뭐 동의합니다. 아 예, 예, 그 얘기를 좀 명확히 안 해주시면 제가 헷갈립니다. 예. 그 우리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 보수화된 거는 뭐 연달아 보수 정권이 집권했으니까 보수 정책을 취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 이 현실을 보자면 우리 10여 년 전에 비해서 남북 관계나 통일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열의가 좀 감소된 것 아닌가, 보수화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합니다. 7.7 선언과 남북 정상회담 이런 굵직한 계기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막 쏟아졌고 다양한 교류 협력이 추진되었지만 그 초기의 호기심이나 또는 흥분이 가라앉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또 북한의 인권 상황 등 부정적 이미지가 이제 확산되면서 우리 주도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또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이 상실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상실한 이유는 뭐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당근도 줘봤고 채찍도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더라 하는 이런 그 일종의 뭐 실망감 이런 데서 이제 기초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남북 관계 개선이나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북한에 당근을 주거나 채찍을 가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화 통일을 지향해서 북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북한에 무엇을 우리가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모범적으로 바람직한 통일 미래상을 구현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7.7 선언을 단행하면서 우리가 북한에 적극적으로 대북 정책을 취할 수 있었던 바탕이었다고 봅니다. 7.7 선언 전후를 우리가 회고해 보면 휴전 이후에 경제를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북한에 우리가 뒤져 있었고 더군다나 유신 체제와 군사 독재 정부 치하에서는 정치적인 명분, 정당성 측면에서도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가위 기적을 이루고 또 87년 민주화를 완성하고는 88 올림픽을 치러내면서 국제사회에 인정받는 국가로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과 자신감을 얻은 것이 적극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민주화된 사회는 이런 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평화 통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자각이 생긴 것이죠. 7.7 선언은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북한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한다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모범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냉전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의 길을 연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실 올림픽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런 분야에서 좀 더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노력을 얼만큼 취해왔는가, 북한의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좀 우려가 되는 현상은 경제 사회 분야의 양극화 현상하고 또 정치 사회 분야에 있어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후퇴하는 현상, 이런 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경제 양극화 현상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패자 부활의 기회가 봉쇄되는 승자 독식의 사회. 승자가 경제적 자산뿐 아니라 문화, 교육, 또 사회 자본 이런 것들을 독식해서 대대로 기득권을 물려주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가 심화되는 것은 장차 통일을 염두에 두고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현재도 부가 일부에 집중되고 중산층이 자꾸 빈곤층화돼가는 이런 사회가 지속된다면 통일의 기회가 주어져도 북한 주민에게는 공포를 또 우리에게는 큰 부담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민주화는 이렇게 평화 통일을 염두에 두어서도 물론이지만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 현실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급선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치사회 분야의 시민의 자유와 인권 상황의 후퇴입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와 책임, 또 여론이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는 기술 환경 속에서 점점 이런 시민의 자유 또 인권 이런 것들이 악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기보다는 마녀 사냥식으로 이런 메카시즘이 확장되는 것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 박사가 통일의 필요성 중에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것들을 들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미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매년 결혼하는 부부 10쌍 중에 한 쌍은 다문화 가정을 이룹니다. 이런 인구 구조적인 변화 상황에서 단일 민족론은 점차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새로운 공동체 이론이 기대되고 있는데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매끈한 반석 같은 균일한 통일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개성을 가진 인간의 자유를 철저하게 긍정하는 그런 다양성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가치를 존중한다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본질이 확립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 북한에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북한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말씀 중에 조금 끊겠습니다. 이 발제자 얘기만큼 양이 길어지고 있어서요. 어떻게 선생님 계속하실 건가요? 예, 어떻게? 네, 뭐 어떻게 끊을까요? 조금 더 빨리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 남북 화해 협력과 시민 참여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통일에 대한 논의보다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특정 사상이나 특정 생각을 가진 것을 법으로 단죄하는 그런 그 태도는 북한식 행태를 우리가 따라하는 오히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상과 생각을 법이 관여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 교류, 민간 교류가 재개되면 민족 동일성을 찾는 노력과 함께 서로 다른 점을 찾아나가는 노력,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서로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이를 현실로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의 역할은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 한국의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갖는 것처럼 수도 시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모범을 보이는 자세로 경제민주화, 또 시민의 자유의 확장, 남북교류 협력의 확대 등을 선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요약 안 하겠습니다. 예, 이태호 선생님 말씀 들을게요. 말씀하실 때 한 10분 이내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이나 뭐 문제 질문부터 해주시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십니다. 예. 뒤에 토론이라서 제가 이제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발제에 대해서 꼭 지적해야 되니까 저는 발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발제에서 여러 의식 통계를 보여줬는데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2008년부터 여러 통계를 보여주셨는데 2008년부터 각종 인식들이 굉장히 부정적이 되고 악화되고 있고 이렇다는 거죠. 28년 이후에 남북 관계도 북핵 문제도 더 악화됐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있을 테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정부의 역할이 전체적으로 화해 협력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나 남북 관계나 한반도 문제를 순기능으로 해가느냐 악순환의 고리로 만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며칠 전에 한미가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이라는 걸 또 발표해서 그거 보면은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창도 가지고 방패도 완벽하게 가져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서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식으로 또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북한 군부가 우리 큰일 났다 이거 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럴 건지 아니면 더 기습적이고 더 어떻게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전력으로 대응하려고 할지 그러면 그게 또 남북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길게 봐서 한 탈냉전 이후에 20년간 우리 군이 또 한미가 이른바 현실주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적인 성과를 거뒀느냐 평가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정부에서도 포용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한미 군사당국은 어쨌든 계속해서 이른바 현실주의적인 군사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형성하고 창과 방패도 모두 가지는 전략을 취했었는데 이것은 거꾸로 북한에 대해서는 탈냉전 이후에 안 그래도 남북한 불균형이 커져가는데 안보 위협을 구성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이후에 평화국가라는 걸 제안해 왔습니다. 갑자기 다 무장을 해제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평화를 우리 국가 이익으로 하자. 그리고 새로운 동아시아 시대를 맞아서 평화 협력을 한반도 비전으로 하자 하는 제안이기도 하죠. 선제적 교류 협력도 필요하지만 선제적 대북 안전 보장도 필요하겠고 그러자면 선제적 군비 통제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이유는 이건 이제 발제에 대한 코멘트겠습니다만 북한이 쉽게 망할 것 같지 않다. 북한이 조기 변화하지 않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합의해 나가자라고 했지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분단 체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남북한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는 북한이 망할 것 같다는 걱정이 솔직히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희는 평화가 국가이익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고 평화를 만들고 한반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남한의 이니셔티브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역대 모든 통일은 먹고 먹히는 관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한반도에서 이 문제를 정말로 안전하게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매우 힘들고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남북한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이 군사적으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한의 평화적 이니셔티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북한에 대해서 힘의 논리를 어떻게 해보자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데 이건 분단 체제의 특징이겠죠. 특히 북한이 약해 보이면 더 우리가 포용한다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입장은 훨씬 더 우월적이고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우리가 안 그렇게 취해도 북한은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힘의 논리를 적용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냥 북한에만 적용되느냐? 남한 사회를 구성하는 논리도 힘의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갑을관계라는 게 어떻습니까? 약자에게 비굴함을 강요하고 약자에게 변칙적으로 굴종할 것을 강요하고 그래서 을 역할을 다 하려면은 또 다른 갑질을 해야 되는 구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했고 이게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핵심적으로 이루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실주의, 힘의 논리라고 하는 여태까지의 게임의 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성장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이유로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데요. 그럼 안보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특히 서울 시민들은 1,000만 명이 여기 살고 있고요. 휴전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죠. 그럼 서울 시민들 먼저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현실주의가 과연 현실적이었느냐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존의 국가 안보를 시민의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로 바꿔야 된다. 안보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시민의 안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전체로서 보면 안보에서 안전으로 저는 시민 안보란 말도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너무 안보하면요 모든 걸 안보로 생각하게 되고요. 국정원도 그러니까 이것도 안보 저것도 안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안보에서 안전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우리 국가가 평화 국가로 가자고 저희는 제안하지만 국가보다는 어쨌든 자치단체가 평화 정부를 선언하기가 훨씬 편하다고 보고 우선 쉽다고 봅니다. 그럼 서울시부터 비핵 도시든 평화 도시든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주는 역할을 좀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게다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으로 굉장히 내홍이 일었었죠. 그것 때문에 시장도 바뀌고 불신임도 일어나고 무슨 소환운동도 일어나고 뭐 그 과정에서 지금 서울시장도 새로 등장했는데 우리 서울 시민들 특히 좀 연로하신 분들은 너무 멸사봉공입니다. 당신들은 개발 세대에서 진짜 국가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자식들 가르치고 그런데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노인자 살려도 이렇게 높은데 그리고 손주들도 다 자신들이 봐주셔야 되는데 네, 그 조금 손주들 짧게 밥 한 끼 공짜로 먹이자는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안 된다고 반대 시위를 하시는 일이 일어나죠. 오히려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 시민들 내에서 이런 어떤 안보, 멸사봉공 이런 것보다는 자중자애가 결국 안보다. 노인들이 자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연대하는 것, 젊은이들과 연대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이 힘센 사람들이만 소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곧 평화고 그 다음에 안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행복이다 하는 운동들을 같이 벌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중앙 정부 생각할 것 없이 지자체 스스로 좀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말씀이신데요. 아까 고경빈 선생님 말씀하실 때도 같은 민족이라는 측면의 통일 당위성보다는 그 다양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 구성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 이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이 발제자에게 이 질문을 토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태호 선생님 말씀 중에도 그 굳이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평화선을 만들고 남북한 공존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일종의 약간 질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따 한꺼번에 모아서 발제자에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예. 그냥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제안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유시민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전반적으로 발제에 동의하면서 질문만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추후의 토론을 위해서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 남북 교류 협력과 시민 참여라는 주제를 놓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55살인데 제가 20살 된 이후로 35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는 그게 이제 1980년대, 70년대 후반 이때는 통일운동이라는 것이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 자체를 금지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학생들이나 뭐 지식인들이 남북이 만나고 교류하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하는 그런 게 시민 참여의 형식, 유일한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이게 바뀌게 된 게 아마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된 1991년도가 전환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남북 민간 교류 시민들의 참여를 막는 데에서 북을 상대로 해서 진지한 제안을 하고 1년 넘는 협상을 하고 총리들이 서명한 문서를 채택하고 서로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뭐 등등이 포함되면서 이제 민간에서 시민들이 무언가 정부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싸우면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고 협력하면서 정부가 열어준 마당에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들어가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그때 비로소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북을 왔다 갔다 하게 된 거는 역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평양 방문하셔서 6.15 공동선언 내시고 그다음에 뭐 개성공단으로 사업이 가고 금강산 관광 본격화되고 개성 관광 나오고 뭐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이 평양 근교의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거로 많이 이제 민간 교류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이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분야에서 북측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대화록 앞부분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기본 입장 발표를 할 때 맨 앞에 통계 수치를 쫙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하고 2006년도를 비교를 해서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2007년까지 인적 교류, 물적 교류 등등의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는지를 정리한 이제 그 내용이 대화록에 나옵니다. 그때 노 대통령께서 이것이 뭐 아주 혁명적인 아주 너무 빠른 그런 변화는 아니었을지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었고 앞으로 이걸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이제 말문을 여셨죠. 근데 이제 노 대통령이 임기 끝나시고 나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어디로 갔나 이렇게 보게 되면 야금야금 정부가 민간의 그런 남북 교류 협력 참여를 방해하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그 뒤로 전환되어서 지금은 북한 방문이 허가를 얻기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허락을 하지 않고 뭐 금지하고 갔다 온 사람 처벌하고 또 옛날에 합법적으로 갔다 온 사람 뒷조사하고 이런 국면으로 와서 민간 그러니까 시민들의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참여 기회 자체가 봉쇄되고 억제되고 또 시민들 사이에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국면으로 와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질문은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해놓으셨는데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른 남북이 교류 협력하고 서로 공동 번영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런 공간 속에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형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시민 개개인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되나요? 이거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보면 노 대통령께서 그 5년 약 5, 6년간의 남북 교류의 증가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서도 보면 왜 이거밖에 못 나갔을까?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북측의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 대화록 후반부에 보면 1년에 100명씩 해가지고는 93,000명 우리 쪽 신청자 하려면 몇백 년 걸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재정 장관님께서 그때 그 얘기 하셨고 이산가족 고향 방문 허락해달라고 또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김양근 통전부장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거절한 건 아니고 참 고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뒤로 뺍니다. 보면 뭐 노인네들 찾아가지고 데려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걸 보면 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민간 남북 교류를 시민 참여를 확 받아서 할 수 없는 북의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 쪽에서 밀어붙이면 이거 매우 공세적인 그런 게 돼버려서 두 가지 고민이에요. 하나는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정부가 시민들의 남북 교류 협력 참여를 자꾸 막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그 문제 하나고, 두 번째는 나중에라도 혹시 알 수 없는 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확 열어줄지요. 그렇게 될 때 언젠간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럴 때 북속 사정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상식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두 가지 의문이 이 시민들의 남북교류 협력 참여에 관해서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토론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수도 나오는데요. 그 발제자의 대답을 듣기보다는 아마 유시민 그 전 장관님께서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먼저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생각이 안 났어요. 나중에 네? 좀 얘기를 생각 안 났습니까? 지금까지 그 질문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동형 그 팟캐스트 EJ 진행자 이동형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그 유시민 작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팟캐스트 부동의 1위 EJ 진행자 이동형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입구에 들어오면서 느꼈던 게 나 괜히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고 정숙하고 노무현재단에서 왜 날 불렀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데 뭐 머릿속에 물음표가 계속 떠오릅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엄숙하고 정숙하니까 니라도 와서 분위기를 좀 띄워라 이랬던 것 같은데 역시 노무현재단 측이 머리가 대단히 비상하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를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방송이나 또 글이나 제가 쓸 때 항상 그 목표가 있고 모토가 있는데 글은 알기 쉽게 쓰고 말은 재밌게 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속에서 들어가서 이야기꾼으로서 그렇게 재밌게 말을 하지 않고 또 어렵게 글을 쓰면은 그건 지식인으로서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또 저는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수주의자들하고 다른 큰 점이 바로 유머를 갖고 있다는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유머의 정치학. 다른 나라 같았으면 박수 받을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무슨 경박하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보는 그러면 안 되겠죠. 세련되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진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토론할 때 말씀을 좀 경박하게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에 대한 질문은 제 말씀 제일 마지막에 할 테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 통일을 위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분단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60년, 70년 지났는데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 통일 문제를 논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대로 안 된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상호가 신뢰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저는 그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이 지금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통일을 논의하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통일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럽니까? 그런 거 하면 옆에서 미친놈들이라 그래요. 왜 지금 그러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당위성 하나만 가지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여론이 통일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런 통일 이상적 통일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을 통일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꽤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부담고 가야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뭐라 했습니까? 내일이라도 통일이 될 줄 알고 다 와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이 자기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다 이용했죠. 그래서 나온 게 유신헌법이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72년 남북 공동성명 뒤에 30년 있다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통일에 다 매몰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당시에 총선 직전이어서 이거를 국민의 정부에서 총선에 이용하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역풍 맞았죠.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것 때문에 뭐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만은 2007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별반 다른 점이 없다. 일례로 말입니다. 김창수 위원장님이 주신 발제문에 있는 자료를 보면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같은 민족이니까 해야 한다는 응답은 해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가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의 대상이 아니고 적대와 경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반대로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한반도의 모든 문제는 분단에서 기원되었고 한국 내 부조리나 사회적 갈등은 통일로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국민들한테 먹혀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10대부터 30대까지 그 젊은 계층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중장년층보다 넓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표도 있는데 50대 이상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이 60%, 40대는 조금 더 떨어지죠. 30대는 50%, 40 그다음에 19에서 20대는 40%까지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를 짊어져야 할 이 세대들이 왜 통일에 부정적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통일이 나한테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과 우리가 통일을 하면 나한테 부담이 돼. 지금 이 상황에서 좋은데 내가 왜 통일을 해서 내가 내 돈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하냐 이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그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젊은 계층한테 뿌리 있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통일도 필요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념, 사상 이런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10대, 20대들한테 더 커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부정적 시각, 특히 젊은 계층이 갖고 있는 부정적 시간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왜 통일을 해야만 하는가? 이 물음에 통일의 당위성 문제가 아니라 현실론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것을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사회에 대해서 설득시킬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발제문에는 그런 고민이 많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위정자들끼리 많이 모여가지고 통일 논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토론장에서도 사실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토론상 그게 불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 팬 여러분께서 오늘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꼭 유시민 이기고 오라 그랬는데 뭐 이기고 뭐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떻게 모아가지고 발제자가 먼저 의견을 밝혀주시겠습니까? 예, 짧게 해주시고요. 네. 발제자 이야기 들어가는 사이에 여러분들로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근데 질문을 제가 미리 고지하는 이유가 일어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쪽지로 주최 측에 전달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자 대답하기 전에 저도 진행하는 사람이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동영 선생님도 그렇고 일단 통일이라는 대전제를 이태우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물론 유시민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의견 안 밝히셨습니다만은 거의 다 그 대전제로 갖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마치 통일을 반대하면 그것이 굉장히 이기주의인 것 같은 의견까지도 최근에 이동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통일이어야 꼭 그 평화 공존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걸 묻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6.15 선언도 그렇고 14 선언도 그렇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14 선언을 보면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거는 사실 통일이라기보다는 평화 공존, 양국을 서로 인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북한의 태도를 존중하겠다는 것은 사실 북한이 통일에 대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이나 불안감을 우리가 이해해 준다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진보적인 그 토론회에 가서도 통일이라는 것은 당연한 전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당혹스럽고요. 지금 이 같은 이제 남북 화해 협력과 시민 참여, 서울 시민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게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나 예산이 중앙 정부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뭘 하려고 해도 그게 이제 잘 안 되는데, 지금 중앙 정부는 보수 정부고 서울이라는 그래도 그 전국에서 가장 재정 자립도가 높은, 가장은 아니겠지만 높은 축에 드는 정부가 진보 정부였기 때문에 이런 토론도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북협력기금이니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은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받아야만 지자체도 사실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만의 독자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이 한 질문을 어떻게 요약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다 메모하셨죠? 예. 그럼 발제자 말씀 듣겠습니다. 예, 민족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여론조사 보면은 민족이기 때문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물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데 저는 통일의 필요성을 5가지로 이야기하면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걸 5번째로 개인적으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통일이 우리 민족 공동 번영의 길이고 우리에게 일자리와 어떤 밥을 제공해 주는 거다. 엘도라도 대륙으로 가는, 북방 경제로 가는 엘도라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20대들을 또 나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통일이 그런 20대들을 또 설득할 수 있는 논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민족 지상주의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정할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이 2008년도 이후에 제가 이렇게 발제문했던 통계에 보면 계속 약화되는데, 저는 이건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한 인식이 계속 악화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개 이제 보면은 통일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게 뭐 남북 관계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어떤 북한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북한에 대한 불신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북한하고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공존의 전략은 우리가 계속 개발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밉더라도 북한하고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이런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하는 이런 관점으로 통일에 대한 생각을 조금 옮겨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제기를 했던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안보, 안전보장, 안보 줄임말이 안전보장을 줄임말이 안보니까 뭐 이태호 처장님 말씀하시는 뭐 시민 안전, 그것도 시민 안보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이 통일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시면은 시민 참여가 된다. 좀 썰렁한가요? 시민이시니까. 그래서 시민 개개인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유시민 장관이 뭘 할 수 있는가? 그게 시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 질문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남북 관계는 앞에서도 쭉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정부의 역할이 위축되니까 어떤 시민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약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제문 뒷부분에 제안을 드렸을 때 전제로 하는 것도 시민 개개인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어떤 서울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시민 단체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런 시민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장관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또 질문하셨는데, 북한의 사정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이제 이산가족 예를 들으셨고, 근데 이산가족 예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6.15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 간의 어떤 시민 참여형 통일운동이 진행되었을 때 대부분이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6.15 공동선언을 위한 남북 공동회의에서 부문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한국 사회에서 시민 참여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 참여로 나타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했냐면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문제하고 사회문화 교류 협력, 사회문화 교류 두 가지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분야는 굉장히 다르지만은 다른 분야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과 어떤 사회문화 교류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북한은 사실상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그러면은 사회문화적인 교류에 대해서 제한적인 거는 그것이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 북한이 조금 움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북한하고 교류 사업을 할 때 강원도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문화 교류도 거의 유일하게 강원도와 어떤 남강원도와 북강원도의 사회문화 교류를 성사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강원도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어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특히 북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적 지원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의 어떤 사회문화적 교류, 그러니까 북한이 썩 내키하지 않는 그런 사회문화적 교류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시각,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발제문의 대부분이 다 처음에 이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도 좀 생각을 바꿔보자. 그러니까 통일은 그냥 하루아침에 체제가 통일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뭐 또는 통일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도 뭐 민족이니까 당연히 통일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 이렇게 이제 앞에서 계속 뭐 발제를 길게 했던 것도 다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의식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통일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접근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통일의 민심으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북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생각으로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 화해를 해야 된다는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에 기초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의 통일에 대한 개념을 바꿔 나가면서 또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정부에서 민간 교류 협력을 억제하고 있을 때 과연 개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쪽의 또 조건과는 상관없이 북의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남의 조건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지금 대답이신가요? 아니, 좀 여러 가지 금방 지금 이제 이동영 작가님에 조금 대한 질문이 시간상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통일 얘기만 하실 거면 그냥 조금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선생님이 아까 준비가 안 되셨다고 그랬는데 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지금쯤은 준비가 됐을 것 같아서요. 예, 유시민 선생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독재를 해서. 네. 아예 준비가 된 게 아니고 제가 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분수대 앞에 1인 시위를 하러 가야 되나? 아니 실제로요. 너무 답답하니까 목에다가 팻말 하나 걸고 청와대 앞에 1인 시위를 하러 가야 되나? 거기서 시위를 못하게 하면 밑에 삼거리까지 내려와서라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이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좀 통일하자는 게 아니고 남북의 두 정부 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국가를 대표하는 두 정부 당국자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서명하고 발표하고 그 후속회담, 총리회담, 장관급 회담, 장성회담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의 부속 합의서들을 2007년도에 체결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후속 정부들에 의해서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걸 전혀 이행할 의지를 안 보일 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이제 민간도 좀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정부의 합당한 권한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냥 보고 있어야 되나? 결국은 우리 정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지난 시기에 맺어졌던 남북 당국 간의 그런 합의 또는 협약, 조약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이행을 촉구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 시대로 온 거 아닌가라는 고민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판단은 잘 못하겠는데 만약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될 것 같다 이런 절박한 판단이 선다면 그리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이요. 모여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개인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렸던 두 번째 질문도 사실 고민인데
그 대화록을 제가 요새 책 쓰느라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막 보고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좀 김대중 대통령 계시고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진도 좀 나가지. 북측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빨리 진도 안 나가니까 결국은 클린턴 행정부 말기까지 가버렸고 부시 대통령 들어오면서 다 엎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도를 우리 쪽에서 진심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뭘 추진을 할 때 믿고 빨리빨리 군사적 신뢰 조치를 포함해서 이 경제협력까지 빨리 진도를 나갔어야 되는데 자기네들 내부 사정 때문에 그 김정일 위원장 국방위원장 말을 보면 우리가 뭐 러시아 넓은 원동 땅도 아니고 뭐 중국도 아니고 조그만 땅인데 여기저기 뜯어서 공단 만들고 나면 주체공학은 어디 가버리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북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대북 평화협력 정책을 펴는 대통령이 집권했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 빨리빨리 맞춰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러면 진짜 어떡하지? 그 뭐 시민으로서 지금 당장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덧붙여서 오는 고민이라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 그래서 저는 뭐 민간에서 교류할 때 혹시 앞으로라도 하게 되면 진도 좀 빨리 나가자고 북측에다가 예, 진짜 좀 기회 생기면 빨리빨리 진도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못 돌아올 길을 만들어야지. 개성공단처럼 일단 공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문 닫으면 우리 쪽도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우여곡절은 있지만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개성공단 하나의 한 100개, 1000개 되는 규모의 사업들을 빨리빨리 진도를 나갔더라면 좋지 않은 하는 약간의 북처지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소감 삼아 말씀드렸고요. 진짜 데모하러 다녀야 되는 시기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판단합니다. 예, 유시민 선생님 발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시니까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께서 조금 의견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중앙정부가 제어할 때 시민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우선 아까 평화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통일은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떠나가지고 온다는 거죠. 특히 분단 체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도 온다고 생각하지 좋으냐 싫으냐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온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전제이자 또 어떤 경우에서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화냐 통일이냐 선택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온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근데 오는데 어느 분단 체제가 아까 먹고 먹히지 않은 통일이 없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단된 나라가 정말로 북쪽에는 남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고 남한에도 북쪽을 지지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단절된 체제가 있었으며 또 같이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하나는 2만 불이고 하나는 국민소득이 500불이 되는 그런 접경을 가진 분단 체제가 어디 있었냐 하는 거예요. 중국과 베트남이 싸우고 뭐가 동독과 서독이 싸우도요. 동서독은 종교 아예 그 주교죠. 여기로 말하면 그 총회가 동독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비슷비슷했는데 이게 너무 단절돼 있기 때문에 통일은 오게 돼 있는데 이 상태로라면 그리고 여기에 무기만 잔뜩 있다고 하면 이건 재앙적일 뿐만 아니라 이 갈등이 사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 동아시아 시대 전체에 큰 민폐를 끼치게 돼 있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모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시민이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저도 저희 우리 평화군축센터 간사들한테 작년부터 듣든 안 듣든 우리가 매주 한번 그 위안부 할머니도 하는데 어디 나가서 듣든 안 듣든 평화하자고 집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다고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리 정현백 대표님이랑 그래도 뭐라도 좀 해보자라고 설득하고 있는 판인데 누구라도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아까 그 유시민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약간 뭐 이견은 아닌데 이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진도를 좀 빨리 나가지. 근데 이제 그건 북한이 선의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반드시 선의를 가진 정권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도 기득권도 있고 막 그러니까 뭐 주저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선의를 갖고 있었더라도 미국이 전혀 선의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북한으로서는 뭐 할 수 없었던 조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점에서 북한이 선의를 안 가진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선의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현실주의로 나가야 된다, 창도 방패도 다 가지고 그러면서 교류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선제성이 더 중요한 것도 저쪽이 반드시 선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주의가 안 먹힐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평화적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자면 우리 사회에서 평화를 합의로 하기 위한 시민운동 같은 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진짜 근데 꼭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다 까먹었어요. 네, 그럼 생각나실 때 다시 말씀하실까요? 예, 저희가 지금 네. 30분까지는 이걸 마쳐야 되는데요. 맞나요? 예. 근데 지금 질문지가 워낙 많이 쏟아져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과연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얼마나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할 수 있는가가 저희 질문이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발제자님을 포함해서 그거는 예. 그 지자체 정부가 어떤 그 통일부의 어떤 그 내부 규정에 따르면은 예. 남북 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어떤 개인과 법인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시정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건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정 문제는 이미 지자체에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자체 기금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자체 기금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바터제 뭐죠? 똑같이 매칭 펀드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지원이 오지 않으면 굉장히 미소한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간 중앙 정부나 한국 정부의 그 관심권 혹은 그 제어권을 벗어나는 이제 국제 기구를 통한 지원은 사실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한 말씀도 안 나와서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하나하나가 북한과 어떤 교류 협력을 하고 싶다면 그 외국의 단체들이 벌이는 곳에 들어가서 그 개별적인 참여는 가능합니다. 예. 지금 일단 저쪽 방청석 얘기를 좀 질문을 듣겠는데, 어떤 분들한테 하는 질문인지는 없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의 화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데 전국에 북한 학과가 3학교밖에 없고 한 학교는 통폐합되었다. 그런데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를 키워내기 위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답 누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고경빈 평화지단 이사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인력 없습니까? 그럼 발제자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그 이것도 이제 제가 이 글을 쓴 서두에 과거에 우리 사회 운동 중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은 통일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전제로서 그런 통일운동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을 계속 짚어보려고 했던 거였는데요. 그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통일운동의 위축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도 그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은 통일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통일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젊은 전문 인력을 키우는 부분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북한 학과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요. 그건 뭐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다 시민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질문으로만 다 끝나서요. 유시민 전 장관께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답지를 정확히 한 분 하나 읽겠습니다. 검찰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발표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적, 지금 저희 토론 주제가 남북 화해 협력과 시민 참여, 서울 시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인데요. 예. 네. 못한 거 기억나는데 조금 1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저 국정원 시국회의 촛불 집회 맨날 하고 있거든요. 촛불 집회 많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참여일 것 같아요. 지금 뭐 대북 심리전 한다는 사람들이 대북 심리전도 문제입니다. 그건 군사 행동이거든요. 근데 국민을 공격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안보기구가 정보 수집만 아니고 작전을 한다는 게 이게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요. 새로운 이 정보기구들 발전 추세이고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요즘 너무도 그 군사 교육 많이 시키고 집단 안보 교육 시키고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 너무 이념적인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념 교육한다고 전교조 뭐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국방부가 내놓는 이념 교육 자료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모니터를 하거나 우선 우리 자녀들이라도 그런 이상한 교육에 안 보내자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지금 시민사회에서 정말로 평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북한이 사회교류 협력을 꼭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뭐 제한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막 교류 협력을 막 열심히 하는 것만이 꼭 남북화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아까 대북관이라고 그랬나요? 북한 접근법이라고 그랬나요? 이런 걸 바로 세우고 하여간 우리 자신의 평화적 포용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들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남북 화해 협력의 경우 북한의 태도가 대부분 보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불만입니다. 화해를 이야기하는 진보 세력은 퍼주기 끌려가기로 여론몰이가 되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참여하는 시민을 빨갱이로 모으는 여론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지금 이태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연장선상인데 어떤 선생님 말씀해 주실까요? 역시 고경빈 선생님한테 제가 자꾸 마이크를 드립니다. 평화재단 이사시니까. 예, 사실 북한의 태도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이제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애초에 우리가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77 선언 무렵부터 이제 추진할 때 북한에게 충분한 신뢰가 쌓여서 이제 믿을만 하니까 남북 교류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런 불신을 전제를 하고 이 불신을 그대로 끌고 가서는 평화 통일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교류 협력을 해서 불신의 관계를 점차 신뢰 관계로 바꾸자는 얘기였어요.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북한의 도발로 사과도 받았죠. 근데 사과 받으면 뭐 합니까? 또 도발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화해 정책이 북한의 어떤 버르장머리를 고치는데 실패한 정책이냐?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남북 간의 적대 구조, 이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깔고 있는 적대 구조를 바꾸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시행착오가 난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북한의 사과를 받으면 뭐 합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개성공단에 관해서 북한에 무슨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안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또 이런 현실적인 물리적 환경으로 확보를 해나가야 하는 거지 이런 언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언행 바닥에 깔려있는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적대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 굉장히 지난한 노력이죠. 그걸 화해협력 정책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이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소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제자 선생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사실 남북 관계는 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툭 터놓고 말하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공개적인 행사를 하면 일단 북욕은 한번 하고 이렇게 시작할 때 욕 한번 해놓고 가야 안전한 것 같잖아요. 그래야 누가 내 사상을 의심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북이 우리 마음에 안 들거나 뭐 객관적인 논리로 볼 때 잘못된 거 지적하고 비판하고 고치기를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풍토를 보면 일단 북한 욕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북을 이해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상적으로 건전한 것 같고 그 앞에 빼먹으면 저거 이제 빨갱이, 종북, 친북 이렇게 누군가 손가락질 할 것 같은 공포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 북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정전 체제 60년 또는 그 이전에 분단 이후 65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어느 쪽이 더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쪽 모두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이 잘못한 거는 전쟁을 일으킨 거는 정말 200% 잘못한 거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잘했냐? 힘이 있었으면 북진 통일했죠. 이승만 대통령 때 입만 열면 북진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차 잘못한 건데, 근데 아주 뭐 말하기가 솔직하게 말하기가 굉장히 제가 정치하고 있으면 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작가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의 남북이 각각 다른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 거짓 이데올로기 내지 허위의식에 각각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고 서로 못 믿고, 그리고 나는 잘못이었고 상대방만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북을 가두고 있는 허위 이데올로기는 혁명 이데올로기예요. 자기들 혁명한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혁명했다고 당에서 가르치기만 했지. 그리고 무슨 혁명한 나라가 3대 세습을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자기들은 혁명 기지고 남조선은 해방해야 된다는 이미 시효가 끝나버린 그 이데올로기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쟁 일으킨 거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말 못하거든요. 이게 북은 북체제 전체가 자기들 스스로 만든 이 허위 이데올로기의 덫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할 때 솔직하게 못 대하는 거예요. 남쪽은 뭐냐? 우리는 뭐에 사로잡혀 있냐면 피난민 정서에 사로잡혀 있어요. 대한민국은 피난민촌이에요. 북계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뭐 이게 지금도 뭐 경제력이 30대 1, 40대 1 차이 나도 여전히 북이 군사력이 세래요. 미국이 없으면 못 지킨대요. 작전 통제권도 우리가 가져오면 안 된대요. 북에 관한 무슨 얘기만 나오면 블랙홀처럼 여론이 빨려 들어가고, 선거 때마다 북풍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수가 대한민국은 난민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내부에서 확보한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민주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전쟁이 남긴 피난민 정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피난촌 정서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피해자예요. 북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조차도 우리는 우리가 피해자고 북은 늘 가해자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의 인민들도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만 남의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 북이 그 허위 이데올로기를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이 근거 없는 이미 지나가 버린 대한민국 이 정부 수립 초기 전쟁 후 일정 기간 있었던 그 난민촌 정서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북에 대해서 가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북의 결점까지도 감싸 안으면서 나가는 태도를 우리 시민들이 가질 때 정부가 이런 식의 영터리 정책을 못하는 것이지, 국민들 자신이 이런 선동에 계속 휘둘리는 한은 저는 이런 정책이 반복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치할 때는 이런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반국가 발언을 했다고 하도 난리치니까 이제 작가로서 발언하랍니다. 예. 네. 뭐 재밌는 얘기들 점점 진진해지고 있지만요.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아까 이동영 그 팟캐스트 EJ 진행자님이 유시민 작가한테 지고 오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요. 짧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금 유시민 작가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길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EJ 특집에 김일성 특집을 한번 했었습니다. EJ 김일성 특집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할 때 김일성 욕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못하면 국가보안법에 찬양 고무로 걸릴까봐 일단 하고 시작했는데, 국회 계실 때 왜 그거 못 없애는지 모르겠네요. 한나라당이 단상 전무가 해가지고 못 없애게 했어. 못 없애. 그 아까 전에 그 질문 중에 북한 젊은층 인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기 때문에 젊은층이 북한 학과를 간다든가 북한 공부를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집에서 엄마 나 북한 학과 갈래요. 너 미쳤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같이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먹고 살게 많아지면 가지 말라 해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10년밖에 못 갔는데 이 정권이 한 100년쯤 가면
거의 우리나라의 태반은 북한 전문학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질문지요. 지금 토론 마쳐야 되는데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저희 뭐 발제 남북화해 협력과 시민 참여, 서울 시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주제여서 사실 구체적인 시민 운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런 게 이야기될 줄 알았더니 이제 근본적으로는 정책과 재정을 쥐고 있는 중앙 정부의 보수 성격이 너무 극심해서 그 변화가 바로 잡히기 전에는 참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통일이나 남북 공존에 대한 전반적인 그 시민들의 각성을 위한 사상의 자유운동, 정치운동이 활발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들로 거의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저희가 분명히 이제 고경빈 선생님이 같은 민족이라는 통일 당위성이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가 바로 한국 안에 형성되고 있으니까 그 남한의 변화에 맞춰서 그 남북 화해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이태호 선생님이 또 그 시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경색된 중앙정부와는 상관없이 진보적인 그 안보 선언, 평화도시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유시민 선생님 뭐 지자체를 그 각각 시민들이 어떤 사상의 자유운동, 그 정치운동을 적극적으로 펴야 되는 거 아니냐, 각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이동영 선생님 뭐 구체적으로 그 남북 간의 화해 협력에 대한 것들을 더욱 활발하게 하면은 그 오히려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의식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 긴 이야기 못 들어서 죄송스럽고요. 그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그 널리 사회로 퍼뜨리면서 그냥 이 심포지움으로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재밌으셨죠? 예,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더 썼습니다. 자를 수가 없어갖고.